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하지만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왜 아름다운 자연과 안정된 정치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인구 530만 명, 부산시만한 이 작은 섬나라에서 매년 수만 명이 짐을 싸고 있어요. 벌써 60만 명이 바다 건너 호주에 정착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수치죠. 더 놀라운 건 전쟁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국 같은 땅에서 벌어지는 이 이상한 현상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를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두 개의 섬이 보일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호주까지도 비행기로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부산에서 도쿄 가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죠. 이 극단적인 고립이 뉴질랜드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국토는 남한의 2.7배나 되지만 인구는 부산시 수준인 530만 명뿐입니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제곱킬로미터당 19명,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서울역 광장에 사람 19명만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도 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 아시아에는 중국, 일본, 한국처럼 거대한 공장들이 즐비해요. 이들이 똑같은 물건을 훨씬 싸게,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나 홍콩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뉴질랜드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옆 나라 호주도 더 큰 시장을 갖고 있고요. 결국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 뿐이에요. 관광업, 동네 은행, 배 관련 일, 그리고 농업. 특히 농업은 뉴질랜드의 보물이라 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 농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땅이 매우 비옥하고 비도 많이 내려서 농사짓기 좋아요. 게다가 남반구에 있어서 계절이 우리와 반대예요.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뉴질랜드는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신선한 과일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농업은 거의 로봇이 다 해요. 축구장 1.5개 크기인 1헥타르 농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농작물을 기를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학 나온 도시 청년들이 뛰어들 일자리는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하며 살까요? 놀랍게도 뉴질랜드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집과 관련된 일에서 나와요. 집을 사고 팔고, 빌려주고, 짓고, 집 살 돈을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관리하는 일까지. 부산시만한 인구의 나라에서 이 정도로 집에만 의존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되자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어요. 오클랜드 집값은 뉴욕이나 런던만큼 비싸졌습니다. 평균 월급의 10배가 넘는 돈을 내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어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정말 이상하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외국인이 뉴질랜드 집을 사지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외국 돈이 들어와서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선진국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호주까지 16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요. 북쪽으로는 뉴칼레도니아와 피지까지 1000km가 넘고요. 이런 극단적인 고립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좋은 면부터 말해보죠. 뉴질랜드는 8천만 년 전에 다른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섬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들이 살고 있죠. 키위새처럼 날지 못하는 새들이 대표적이에요. 원래 포유류가 없던 섬이라 새들이 땅의 주인 노릇을 했거든요. 이 신비로운 자연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되었어요. 영화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것도 이런 독특한 자연 때문이죠. 기후도 농업하기에 완벽해요. 남북으로 길쭉한 두 개 섬인데 북쪽은 따뜻하고 남쪽은 시원해서 다양한 농작물을 기를 수 있어요. 특히 남반구에 위치해 계절이 우리와 반대라는 점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우리가 겨울일 때 뉴질랜드는 여름이니까 추운 겨울에 신선한 과일을 수출할 수 있거든요.
비도 많이 내려요. 1년에 1000리터가 넘는 비가 내려서 농업용수 걱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이죠. 덕분에 목초지가 1년 내내 푸르러서 소와 양들이 자연 방목으로도 충분히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면도 만만치 않아요. 고립되어 있다는 건 물건을 보내고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뉴질랜드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배로 며칠씩 걸려요. 운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공장에서 만든 제품처럼 대량 생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인구 분포도 심각한 문제예요. 전체 인구 530만 명 중 170만 명이 오클랜드 한 도시에 몰려 있어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한 곳에 집중된 셈이죠. 서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정말 한산해요. 남쪽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도 인구가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부산의 8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 인구가 한 곳에 몰리면 다른 지역에는 시장이 너무 작아져요.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들은 결국 오클랜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도시에서는 일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지진도 큰 문제예요. 뉴질랜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있어요. 2011년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은 정말 심각했어요. 185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중심가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지진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지고 건물 짓는 비용도 올라가서 전체 물가가 오르게 돼요. 바다로 둘러싸인 것도 양날의 검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풍부하지만 석유나 가스, 대부분의 공산품을 외국에서 사와야 해요. 배로 가져오니까 운송비가 붙어서 물건값이 더 비싸져요. 결국 뉴질랜드의 지리적 조건은 농업과 관광업에는 완벽하지만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이런 제약이 젊은 사람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는 거죠. 2000년대 초 뉴질랜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외국인들이 뉴질랜드에 투자하는 것을 대폭 허용하기로 한 거죠. 특히 집이나 땅을 사는 것을 외국 사람들에게도 자유롭게 열어줬어요. 당시에는 경제를 키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졌거든요. 결과는 바로 나타났어요. 중국과 홍콩의 부자들이 뉴질랜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안전하게 돈을 투자할 곳을 찾던 아시아 부자들이 현금을 들고 몰려왔어요. 오클랜드 고급 주택가부터 퀴스타운 별장까지 외국인 구매자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손님은 바로 옆나라 호주 사람들이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1973년부터 자유무역 약속을 맺고 있어서 양국 사람들은 서로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집도 살 수 있거든요. 호주 부자들에게 뉴질랜드는 완벽한 별장 부지였어요. 호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인 조건이 가득했거든요. 우선 집값이 시드니나 멜버른보다 저렴했어요. 같은 돈으로 더 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죠. 게다가 뉴질랜드는 호주와 달리 집 살 때 내는 세금인 인지세가 없었어요. 호주에서는 집값의 3%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뉴질랜드는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호주에는 독거미, 독사, 악어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은데 뉴질랜드에는 독을 가진 동물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었죠.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뉴질랜드 경제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오르자 집 짓는 일이 활발해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은행, 변호사 사무소까지 덩달아 바빠졌죠. 국내 총생산,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1년간 벌어들인 돈에서 집과 관련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났어요. 정부도 이 흐름을 좋아했어요. 집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도 많이 거치거든요.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어요. 집값이 오르면 지방정부가 거두는 재산세도 함께 올랐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뉴질랜드 경제는 점점 집에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일이나 컴퓨터 관련 일 같은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시들해졌거든요. 집에서 돈 버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젊은 사업가들조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집 투자에 관심을 돌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2008년 전 세계의 경제 위기였어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자 안전한 곳에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더욱 몰려왔어요. 특히 중국 부자들의 투자가 급증했죠. 뉴질랜드 집은 중국 부유층에게 안전한 금고 역할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뉴질랜드 젊은이들이 진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부모 세대가 20대에 쉽게 집을 샀던 것과 달리 이들은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거든요. 오클랜드 평균 집값이 평균 연봉의 10배를 넘어선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집값이 5억 원이 넘는다는 뜻이죠.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허용하면서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이 경제의 핵심이 되었고요. 다만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같은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서 경제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는 대신할 만한 산업이 부족했던 게 차이점이에요. 2010년대 들어 뉴질랜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매년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구에 비해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 대학 졸업자들이라는 점이었죠. 어디로 갔을까요? 85%가 호주로 향했어요. 바다 건너 비행기로 3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거든요. 언어도 같고 법과 제도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양국 간에 맺은 약속 덕분에 비자 걱정 없이 떠날 수 있었어요.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자유롭게 말이죠. 왜 이들은 아름다운 고향을 버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부산시와 비슷한 530만 명인데 그중 3분의 2일이 오클랜드에 몰려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정말 한적하죠. 전문직 일자리는 오클랜드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개수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의사들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의사가 되려면 오클랜드 대학이나 오타고 대학에서 공부해야 해요. 하지만 졸업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자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반면 호주는 인구가 2,500만 명이니까 병원도 많고 전문의 자리도 많았죠. 뉴질랜드 의대생 절반이 호주로 가는 이유예요. 컴퓨터 관련 일은 더 심각했어요. 뉴질랜드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규모 있는 스타트업도 드물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이 갈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반면 시드니와 멜버른에는 세계적인 IT 회사들의 지사가 즐비했어요. 월급 차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같은 일을 해도 호주에서 받는 월급이 30대에서 50% 더 많았거든요. 뉴질랜드 간호사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면 호주에서는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환율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졌고요. 집 문제도 한몫했어요. 오클랜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전문직들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드니나 멜버른도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월급이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어요. 게다가 호주는 도시가 더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곳도 많았고요. 공부할 기회의 차이도 컸어요. 뉴질랜드에는 대학이 8개밖에 없어요. 반면 호주는 39개 대학이 있고 세계 랭킹 상위권에 드는 대학도 여러 곳이었죠. 박사과정이나 연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주가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문화생활의 차이도 한 요인이었어요. 오클랜드를 제외하면 뉴질랜드는 상당히 단조로운 편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즐길 문화시설이나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했어요. 반면 시드니, 멜버른 같은 도시들은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였거든요. 이주 과정도 너무 쉬웠어요. 뉴질랜드 사람은 호주 영주권 없이도 무기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심지어 사회보장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호주 사람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 셈이었죠. 그 유명한 파트너의 의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의대 동기 중 절반이 뉴질랜드 출신이었대요. 뉴질랜드에서는 의대 자리가 부족해서 호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인재 양성소 역할만 하게 되었어요. 세금을 들여 교육시킨 우수한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호주로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거든요. 마치 지방에서 키운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뉴질랜드가 부동산 중심 경제로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사회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젊은 세대였어요. 부모 세대가 20대에 쉽게 집을 샀던 것과 달리 2010년대 청년들은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오클랜드 평균 집값이 8억 원을 넘어서면서 평균 연봉 5천만 원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이는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인생 계획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거든요. 아이를 키울 안정적인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가족을 꾸리기 어려웠어요. 뉴질랜드 출산율은 2000년대 2.0명에서 2020년대 1.6명으로 급락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 0.78명보다는 높지만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학교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수한 선생님들이 호주로 떠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호주는 교사 월급이 30% 이상 높았어요. 특히 수학, 과학 선생님 부족이 심각해져서 일부 학교는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병원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호주 이주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이 사람 부족에 시달렸거든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수술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어요. 작은 도시들은 아예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죠. 사회적 불평등도 심해졌어요. 집을 일찍 산 기성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 재산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집값 상승으로 돈이 불어난 기성세대는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첫 집조차 사기 어려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뉴질랜드 청년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압박감, 사회적 고립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특히 원주민인 마오리족 청년들의 상황이 더 심각했죠. 지역 간 격차도 커졌어요. 오클랜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텅 비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도시들의 상점가는 하나둘 문을 닫았고 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합쳐졌어요.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노인들만 남았죠. 경제 구조의 약점도 드러났어요. 집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거든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일은 위축되고 컴퓨터나 생명과학 같은 새로운 산업 육성은 뒷전으로 밀렸어요. 경제의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외부 충격에 약한 구조가 되었죠. 정치적 갈등도 심해졌어요. 집값 문제를 둘러싸고 세대 간, 계층 간 대립이 격화되었거든요. 기성세대는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택 정책 변화를 반대했고 젊은 세대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어요. 선거 때마다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죠. 외국인에 대한 반감도 커졌어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 투자자들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높아졌거든요. 특히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이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온 뉴질랜드의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었죠. 환경 문제도 발생했어요.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녹지가 줄어들고 교통 체증이 심해졌거든요. 오클랜드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차의 의존도가 높은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로가 더욱 막히게 되었어요. 결국 뉴질랜드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집값 상승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뉴질랜드와 비슷한 조건의 나라들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흥미롭게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나라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제각각이었어요. 먼저 아일랜드를 보죠. 인구 500만 명으로 뉴질랜드와 비슷하고 섬나라라는 점도 같아요. 하지만 아일랜드는 1990년대부터 IT 천국 전략을 밀어붙였어요. 회사가 내는 세금을 12.5%로 대폭 낮춰서 세계적인 IT 회사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유럽 본부가 모두 수도 더블린에 자리를 잡았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IT 천국이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젊은 인재들이 유럽 각국에서 아일랜드로 몰려왔어요.
뉴질랜드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론 집값도 올랐지만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상쇄되었어요. 스위스는 또 다른 모델을 보여줘요. 인구 86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금융업과 정밀 제조업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시계, 정밀기계,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죠. 외국인 거주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들어요. 핵심은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였어요.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으면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었거든요. 큐리히 연방공대, 제네바 대학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국내 총 생산의 1.4%만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싱가포르는 더 극단적인 사례예요. 국토 면적이 서울보다 작지만 동남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았거든요.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물류와 금융을 핵심 산업으로 키웠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이 주요했죠. 한국과의 비교도 흥미로워요. 한국 역시 2000년대 부동산 중심 경제로 기울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집값이 급등하고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핵심 제조업 기반이 튼튼했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 구조가 버팀목 역할을 했죠. 게다가 5천만 명이라는 내수 시장 규모도 뉴질랜드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캐나다도 참고할 만해요.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라는 점에서 뉴질랜드와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캐나다는 자원 개발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추진했어요. 토론토는 북미 금융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고, 밴쿠버는 아시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었어요. 아일랜드는 IT, 스위스는 정밀기술, 싱가포르는 금융과 물류에 집중했거든요. 반면 뉴질랜드는 부동산에만 의존하면서 다른 산업 육성을 소홀히 했어요. 정책 도구 활용법도 달랐어요. 아일랜드는 세금 혜택을, 스위스는 교육 투자를, 싱가포르는 규제 완화를 적극 활용했거든요.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은 부족했어요. 인재 정책에서도 차이가 컸어요. 성공한 나라들은 자국 인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외국 인재를 적극 끌어들였거든요. 반면 뉴질랜드는 자국 인재는 떠나보내고 저임금 외국 인력만 들여오는 악순환에 빠졌어요.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해요. 부동산 의존을 줄이고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인구 감소 시대를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뉴질랜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죠. 2020년대 들어 뉴질랜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거죠. 국경이 막히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던 뉴질랜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뜻밖의 발견이 있었어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된 거죠. 시차를 활용해 미국이나 유럽 회사 일을 낮에 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녁을 보내는 라이프 스타일이 각광받기 시작했거든요.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어요. 오클랜드와 수도 웰링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게임 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영화 반지의 제왕을 만든 피터 잭슨의 웨타 디지털로 쌓은 특수효과 기술력이 게임 산업으로 퍼진 결과였죠.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어요. 전통적인 목축업에서 벗어나 고급 농업으로 바뀌는 농장들이 늘어났거든요. 마누카 꿀, 프리미엄 와인, 유기농 제품 등이 틈새 시장을 노리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농업과 컴퓨터 기술을 결합한 농업 기술 스타트업들도 등장했죠. 정부 정책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1년 외국인이 뉴질랜드 집을 사지 못하게 막는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느려졌거든요. 동시에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세금 혜택 제도를 대폭 확대했어요.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교육 부문에서도 변화가 감지돼요.
오클랜드 대학과 오타고 대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졸업 후 뉴질랜드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환경기술 분야의 성장도 주목할 만해요. 전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뉴질랜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기술 수출에 나서고 있거든요. 지열 발전, 풍력 발전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광업도 양에서 질로 바뀌고 있어요. 많은 관광객을 받는 대신 프리미엄 생태 관광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환경 보호와 관광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있죠. 지역 분산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요. 오클랜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더니든 등 중간 규모 도시에 정부 기관과 연구소를 옮기는 계획이 진행 중이거든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키워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생각도 바뀌고 있어요. 무조건 호주로 떠나기보다는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가 뉴질랜드를 다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로 떠나고 있고 부동산 의존 경제 구조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산업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한국도 비슷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재택근무 확산, 지역 균형 발전, 신산업 육성 등은 한국에도 시급한 과제거든요. 뉴질랜드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뉴질랜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작은 나라가 경제 성장을 위해 선택한 길,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중요성이에요. 뉴질랜드는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집중해서 부동산 중심 경제를 선택했지만 결국 인재 유출과 사회 불평등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어요. 한국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부동산 과열, 청년 실업 문제는 뉴질랜드가 겪은 고민과 놀랍도록 닮아 있거든요. 다만 한국은 5천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조업 기반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뉴질랜드 사례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양성의 가치예요. 경제든 사회든 한 분야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부동산, 관광, 농업에만 기댄 뉴질랜드 경제가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약했는지 우리는 목격했거든요. 또 하나는 인재가 곧 국력이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과 사회 제도를 갖췄어도 젊은 인재들이 떠나면 미래가 없어요. 뉴질랜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핵심 과제죠. 한국 역시 청년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현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해요. 성공한 나라들은 한 가지 방향을 정하고 오랫동안 밀어붙였거든요. 아일랜드는 IT, 스위스는 정밀기술, 싱가포르는 금융에 집중했어요. 반면 뉴질랜드는 명확한 전략 없이 단기적 이익만 쫓다가 문제가 커졌죠.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 도시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 나머지 지역은 공동화되고 결국 전체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집중 현상은 우리나라 서울 집중 현상과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뉴질랜드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 산업을 키우며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예요. 뉴질랜드의 대탈출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과 그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죠. 부동산 중심 경제로 당장의 성장은 이뤘지만
인재 유출과 사회 불평등이라는 큰 대가를 치렀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과열, 청년층의 해외 이주 증가는 뉴질랜드가 겪은 문제와 닮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내수 시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라는 강점이 있죠. 핵심은 이를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느냐예요. 지방 도시에서도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동산이 아닌 혁신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답이겠죠. 과연 우리는 뉴질랜드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